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어제 JB타임즈에서 잠깐 들려드렸던 소식입니다.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지적장애인 A씨의 노동을 착취해왔던 중식당의 사장이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1억 가까이 임금 착취도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A씨에게 지급됐던 기초수급비와 장애인 수급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수당 대상자라는 거는 이 주민센터에서 복지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착취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센터는 과연 모르고 있었던 걸까를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가 관리를 하는 거는 소득재산조사입니다. A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사안에서 봤을 때 사각지대 안에서도 또 사각지대였는데요.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소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있다면 일정 기준의 어떤 지원금의 변경도 있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라도 좀 낌새가 느껴졌다면 훨씬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 있었을 텐데 A씨는 전산상의 어떤 재정 상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을 했을 때 건강보험, 뭐 연금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금 신고까지 다양한 루트로 돈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A씨의 경우에는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공간에서 생활을 했었고 월급은 20만 원이었지만 또 중식당 사장이 손님으로 받은 음식값 계산 그 계좌 이체를 A씨의 명의로 받아서 본인한테 이체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어떤 A씨의 재정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 방문 모니터링은요? 방문 모니터링이 사실상 주민센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대상자가 장애인부터 1인 가구 또 고령자, 차상위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단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고독사 위험도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주 1회 그리고 격주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방문 횟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복지 담당자들 말에 따르면 A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동시에 또 장애 대상 수당자다. 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손상으로 정신연령이 8, 9살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특히나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3년 동안 발견을 못한 걸까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요. 사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 모니터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대상자가 나는 전화를 원한다.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 유선으로만 안내를 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가장 이분들이 우려를 했던 거는 A씨처럼 어떤 자신이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다라던가 사장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담당자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상황을 잘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우리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거주주 확인은 됐던 겁니까? 그나저나? 이 A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금 파악 중인 사례이긴 한데요. 거주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일 경우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고 이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옆집이나 집주인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내문이 장기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이랑 소방을 동원해서 이제 집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을 해왔고요. 이렇게 사안을 봤을 때 옆집이나 집주인이 유일하게 또 안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다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행정기관이 돌봄 대상자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강제력은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A씨 같은 사례는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장 상위 기관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그 행정기관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강조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A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제3자가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해서 이 사례가 드러난 경우였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시민들 도움이 절실하다. 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뭐 지나가는 길에 착취나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턱대고 또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만큼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안내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유승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네. 이거는 원론적 매뉴얼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실제로 방문을 했는지 전화조사는 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관할 구청이 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해봤지만 뒤늦게라는 게 보도 나온 다음에? 보도가 나오고 어제 접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이제부터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